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김능구의 전국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2월 달입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인데 벌써 시계는 총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날 국민의힘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별 당협을 갖다가 일일이 평가를 발표한 건 아니지만 대상 204곳 중에서 하위 22.5%에 해당하는 당협위원장 46명에 대해서 총선 컷오프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46분은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영남권이 많다. 국민의힘이 본래 영남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당무겸사 1위로서 현역에서는 배현진 의원, 서울 송파을에 배현진 의원이 1위였고 원외에서는 나경원, 동작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위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예, 벌써부터 국힘은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인요한 혁신위가 아마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희생, 이 영남 중진 및 친윤 핵심 인사 희생 권고안을 의결하고 이것이 월요일 날 12월 4일 날 최고위에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날이 사실상 그 혁신의 마지막 날 아닐까. 임기는 12월 말로 되어 있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느닷없이 공관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출마는 하지 않겠다면서 혁신위의 어떤 이 진실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오히려 지금 김기현 당대표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김기현 당대표는 12월 중순에 공천관리위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공천관리가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은 선거 공천의 모든 이 중심은 공천관리위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가 또 주목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관위원장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윤석열 신당의 핵심으로 떠오르기도 했죠. 김한길 현재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안대희 전 대법관, 약방의 감초식으로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관위원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으면서 청년, 여성, 호남 출신 인사들을 다 물색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 혁신위원 중에 한 명을 위원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어려워졌다는 게 당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심하게는 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가 이분이 혁신을 하러 국민의힘에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갖고 있던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공격의 필미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들 이야기하는 것은 인요한 위원장이 정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뭔가를 갖다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앞서서 이런 주장까지도 했다. 이렇게 보고 한편으로는 본인으로서는 좀 스타일이 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혁신이 요구하는 당의 혁신을 특히 수도권 이 의원들이라든지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이 내년 선거를 하려면은 지금 혁신이 아는 최소한이다. 최소한의 요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과 희생. 이 두 가지가 아마 혁신위원회의 어떤 기본적인 요구였던 것 같은데 통합과 희생을 제대로 당이 충족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이 모양상으로는 공천을 하더라도 내년 선거는 어렵다는 게 종평입니다. 제가 보니까 김건식 지금 당협위원장이죠. 송파에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 혁신위의 혁신안 이 부분을 당에서 받아내지 않으면 내년 선거는 어렵다. 이 이야기가 아마 대체적으로 수도권의 내년
국민의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은 다 일치된 이야기 아닌가 하는데, 이것이 현재 김기현 당대표의 어떤 국힘의 어떤 주류와는, 지도부하고는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간전평입니다. 지금 지도부는 이 지도부의 길을 가겠다라는 식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에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영선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 대선은 국회의원 영선끼리, 예를 들면 한 사람은 검찰에서 26년, 한 사람은 성남시장과 경남도지사 지방자치행정반 했던 두 분, 그 이재명 후보 두 분이 붙은 이 정말 이 특이한 대선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국회 경험이 없는, 정치적 경륜이 없는 것이 지금 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국힘의 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과 당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기현 당 체제가 당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거하고 약간씩 엇박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이 제대로 조율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안에서, 혁신위에서 이 당 중진과 친윤 의원들의 어떤 이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는 이 그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 국힘의 내년 선거를 갖다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들 하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옮기기에 불과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게 호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윤의 핵심은 어느 때 산악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악회 하면 YS의 민주산악회가 연상되는데, 엄청난 규모의 산악회 행사를 통해서 그것을 본인의 어떤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세를 가시하면서 본인은 서울 안 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전 원내대표와 예를 들면 당의 어떤 중심을 조영, 이렇게 그 대구에서 중진이죠. 또 본인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구에서 매듭 짓겠다. 뭔가 당의 변화와 혁신에 함께 하려고, 동참하고 같이 꾸려 나가려고 하고, 어떤 승리를 위해서 나름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 지금 이 당이 크게 두 기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신당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 다 이준석과의 관계는 조금씩 다르죠. 통합을 요구하는 수도권에 있는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현역 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들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결합, 통합을 갖다가 요청하고, 그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하고 있는 흐름이 있고요. 이 김기현 체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명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르고, 근데 희생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당이 새로운 변화, 혁신을 위해서 변화 부분에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르고, 이것이 이 12월 중순에 예정된 어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 위원을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들어올 때 과연 김기현 당대표의 현재 주류 체제, 지도부와 어떤 서로 내용을 갖고서 결합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혁신위가 월요일날 본인들의 그 혁신안이 좌절되면서 공관위가 출범하느냐, 봉합 차원에서 일정 정도 혁신 정신을 받아들이는 걸로 정리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랬을 때 공관위 역할은 더 중요하리라 보는데, 그 공관위가 이 첫 일성이 중요하겠죠. 공관위원장의 첫 일성이 예를 들면은 현재까지의 김기현 체제, 지도부와는 전혀 다른 내년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결의, 그리고 구상을 내놓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고, 제가 볼 때 공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다가 갖고 오지 않을까. 아마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현 정권 내에서 권력 투쟁이 저는 부딪히는 아주 드러나는 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건립을 화끈하게 확실하게 잡았을 때하고 선거라는 것을 앞두고 기존의 어떤 이 정치 프로들이 자기들 생존권 차원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은 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엄청나게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 며칠 외부 일정도 없애고 지금 이제 고심하고 있다는데, 그 부산 엑스포의 그 실패 원인을 복귀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더 중요하게 총선 구도를 어떻게 짤 것이냐, 주요한 인물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 부분은 개각이나 지금 대통령실 개편도 일어났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힘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공관위가 구성되면 12월 달 중에 1차 컷오프 공천 배제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죠. 지금 이준석 신당이 12월 27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27일 날 신당 선언은 저는 빨라지리라 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신당 창당 작업은 12월 말에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이게 1차 컷오프 공천 배제 결과와 맞물리고 있습니다. 1차 컷오프 공천 배제를 하고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느냐, 그전에 하느냐,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물밑에서는 이 1차 컷오프에 본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아마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인하고 그걸 엎으려고 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정치인들은 결단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 예, 그래서 추운 날씨에 본회의에서 탄핵 문제에서 가지고 지금 이 초미의 어떤 이 여야 간의 결투가 벌어지고 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여의도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 컷오프, 신당 이런 문제로 모두 다가 지금 이제 핵심적인 어떤 본인의 이 관심이고 주목,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 총무기획단을 통해서도 4대 악을 공천에 대한 도덕성 기준으로 제시했듯이 도덕성을 갖다가 명분으로 해서 이 공천 배제 컷오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당연히 여론조사도 몇 차례 이 수행을 하리라 봅니다. 민주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격론이 벌어져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경과조치액 때문에 준자가 빠지고 이대로 가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의석 300석을 그대로 가져가고 이건 합의가 됐죠. 그리고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합의됐다면은 이제 47석입니다. 비례대표가. 그럼 이 47석을 갖다가 이 연동형으로 가져가느냐, 기존의 병립형으로 가져가느냐. 이 연동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 우리가 1인 2표인데요. 정당 투표한 비례에 따라서 민심 그대로 국회란 그 모토대로 그 비례에 따라서 지역구 의석을 제하고 나머지를 비례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이 받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그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양당은 특히 그랬겠죠.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위성정당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이름의 사실상 국힘, 사실상 민주당인 위성정당이 탄생해 더불어시민당이라든지 예,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이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면은 이 위성정당을 또 만든다면 국민들한테 명분이 서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아예 연동형 비례제를 없애고 그전처럼 병립형으로 한다면은 당에서 그대로 정당 투표에서 받은 의석 따라 47석이 배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대 정당에는 더욱더 확고하게 비례대표를 가져갈 수 있는 제도죠. 국힘은 이 병립형이 아니면 자기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 협상에 응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병립형에 대해서 거부하고 아니다. 기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해야 된다는 민주당이 이제 의총에서 이제 의견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했죠. 정치는 현실이다. 우리가 이상을 쫓다가 선거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이야기로서 비례대표제에서 병립형에 대해서 터나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사실상 여야 협상에서 병립형 가기로 이야기가 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양당 모두 제3당 대응에 있어가지고 이 병립형으로 했을 때는 3당이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3당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비례대표에서 위성정당을 하더라도 명분이 안 쓰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어떤 정당 투표의 득표를 가지고서 비례대표를 몇 석이라도 더 가질 수 있는 민심 그대로 국회를 위한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 부분 사활을 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선거제는 현재 막강한 양당 체제에서는 3당이 그게 이 의사결정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제3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난리 났죠. 특히 민주당에 소탐 대실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공천을 이야기하면서 국힘 공천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서 정당 공천에 있어서 특히 양당제가 구축되어 있는 데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제로서 상향식 공천을 하는 게 선진 국가들이 대체로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자민당을 선진 국가의 민주정당이라고 좀 칭할 수가 없죠. 예. 일본 자민당 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후보자를 공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다수의 나라들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제로서 상향식 공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야만이 정치 양각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고 양당 내부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국민 경선제라면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공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 후보들이 검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양당 모두 공천이 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전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시절에 공천 학살을 통해서 친이 친박의 어떤 공천 학살을 통해서 선거를 망쳤다. 물론 그것 때문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천 과정의 계파 대결, 계파 독점, 이 합리적이고 이렇게 공정한 공천이 못 되면서 국민의 선택에서 외면당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압승이 1년 전에 이른바 시스템 공천을 완비하고 공천을 해나가기 때문에 공천의 잡음을 갖다가 거의 해소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다는 그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각 정당의 또 우리 정치 세력의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의 공천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힘 같은 경우는 지금 혁신이 공천관리위원회 그리고 공관위원장, 관리위원들 치열한 권력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에서는 제가 이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스템 공천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 공천에서 권리당원의 어떤 이 상당한 5대5에서 이 승부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이재명의 핵심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비명계들이 어떤 현재의 시스템 공천이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민주당 공천에서
제일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 공천 작업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민주당도 정계 개편의 회오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최근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이렇게 그 대중 앞에 나타나면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 엄중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살 길은 단합밖에 없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합된 힘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냐가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공천을 얼마나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천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오늘 현재 진행되는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